귀에 착착 감기는 정치 시사 토크쇼 정치신 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하승주입니다. 네, 가피앤리서치 윤가피 대표입니다. 네, 더 이상 이제 동부가 동아시아 따봉연구소 그거 아니고요. 네, 이제 그거 안 하려고요. 이제 가피앤리서치 대표로 취임하신 겁니까? 네, 저기 뭐 트윗폴이지만 제가 어쨌든간에 그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확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정평이 나 있거든요. 그렇군요. 정치 이슈뿐만이 아니라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슈라든가 아주 소소한 것들에 대한 여론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가피앤리서치 대표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좋은 생각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가피앤리서치를 설립을 하면 투자해 주실 분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 쪼꼬를 먹을 줄 알았거든요.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투자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역시 내가 인생을 헛살지 않았구나. 하지만 저는 수익이 한 푼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까먹자는 게 어딥니까? 당장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지금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으로 투자한대요? 네. 그냥 뭐 마음으로 투자한다, 사랑으로 투자한다. 돈으로? 돈. 당신이라면 분명히 성공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요? 설립 절차에 들어가 건 너무 귀찮잖아. 돈도 못 벌 건데.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법무사 소개시켜 드릴게요. 돈만 있으면 그냥 다 일사천리로 해줍니다. 그렇죠. 네. 그 영업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한테 맡기겠어? 제목이 가피앤리서치인데. 순 가피셜만 다룰 것 같은데. 예. 뭐 저라면 투자를 안 할 것 같은데. 나 같아도 안 해요. 네. 근데 그렇게 직접 저는 근데 사랑으로, 네. 믿음으로 뭐 이런 걸로는 투자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는 필요 없어요. 그런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들이 최근에 시그널을 바꿨습니다. 귀에 착착 감기는 정치시사 토크쇼 정치신 세계 이렇게 시그널을 바꿨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맨날 유튜브로도 해요. 그래서 귀에도 착착 감기고 눈에도 잘 보이는 그러네요. 네. 뭐 이렇게 바꿔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데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꾸려고 그러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년만 더 합시다. 그럴까? 새로 바꾼 거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만 좀 참아 주십시오. 총선이 이틀밖에 안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선. 내일 모레가 투표 날이고 그러면 드디어 21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딕셔너리 투표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한다며. 하려고 그랬죠. 나랑 같이 그랬어. 고민하다가 네. 본투표까지 미뤘습니다. 나 종로에 투표하러 갔잖아요. 네. 나 진짜 뻥 아니고 딱 갔는데 기표용지 딱 보자마자 엄청 놀랐어요. 왜요? 이낙연 어디 있어? 그리고 네. 비례도 이제 찍으려고 분명히 생각을 했었는데 네. 거기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 찍지? 분명히 결심했는데 어디로 결심했었지? 예, 그렇습니다. 나 찍고 나서도 어디 찍은지 가물가물하네 진짜. 그렇죠. 이게 사전 투표를 하느냐 여부도 고민이었고, 만약 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투표장에서도 고민이었고, 안 하고 나니까 지금 사전 투표를 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한테 표 영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이 영업을 당하는 갑질 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바로 오늘이 되니까 오늘만 해도 온갖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저는 이미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바꿔야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바꿔본 투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이런 뼈로 다져진 민주당 지지자가 이게 이 투표 때문에 고민하게 된 일이 비례표를 뼈로 다져진 정당이 없잖아요. 다시 인생 정당이다 보니까 이거 참 그러니까 참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오늘도 역시 총선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거 뭘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뜬금없는 거야. 이거 총선 앞두고 난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무슨 과학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외계인 리포트 얘기할까요? 뭐 유럽의 의료저도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네, 그 총선 때까지는 그냥 선거 이야기로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이죠. 정치신 세계가 사실 정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제목에서부터 사실은 뼛속까지 교양 방송이잖아요. 네, 교양 방송, 사연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선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정치 얘기로 달리는 것 같은데요. 네. 총선이 끝나면 우리 진짜 본업으로 돌아가서 교양 방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덕들을 꼬셔서 교양의 세계로 안내하는 맞아. 이런 인문학의 세계로 목적이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정덕질을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라고 해야 되나? 이슈입니다. 지금 그 선거 이틀을 남겨두고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죠. 야당발 이슈는 이거보다 한 100만 배는 더 뜨겁습니다만 일단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민이지만서도 범민주당계 비례정당 열민과 더시와 열민 간에 서로 저격질이
매우 뜨겁습니다. 왜 싸우니? 네. 왜 싸워? 사실 우리 또 이런 저격질에 틈바구니 안 끼려고 솔직히 좀 노력을 한 편입니다. 그렇죠. 아무데나 찍어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동전자도 결정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피가 트위터에서 했던 유명한 게 있죠. 오른쪽, 왼쪽, 아니 앞면, 뒷면 이걸로 해서 하시면 된다.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는 경우. 네,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막판이 되니까 이게 좀 도를 넘어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냐 이러는 게 있어서 좀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딱 봐도요. 그 라이벌이 있단 말이에요. 라이벌이 있으면은 상대를 저격질해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사실 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거 경선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조가? 그렇죠. 이게 본선보다는 경선이랑 굉장히 구조가 비슷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서로 저격질한다고 그 표가 나한테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꾸준하게 저격질을 하네요. 심지어는 네. 당 지도부도 나서서 열심히 저격질을 하는 상황까지 봤는데 네. 야, 살다 정말 이런 꼴은 처음 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홍걸 후보가 막판에 불이 붙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열린민주당 김의겸 최강욱 후보에게 묻는다면서 열린민주당 저격질을 시작을 했는데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당이 맞느냐 공개질을 했는데 뭐 말이 공개질이지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저격질이거든요. 약간 카피 말씀에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라 네. 김홍걸 후보님은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안 보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꾸준히. 네, 오늘 하신 건 아니고 꽤 오래 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김홍걸 후보님이 어떤 내용으로 하셨죠? 김의겸 최강욱이 오로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다른 분당 세력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당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정을 가진 분들로 뭉쳐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말할 자격이 생긴다. 실제 그렇게 믿느냐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는 더시도 마찬가지잖아. 더시도 1번부터 10번까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기 당선되면 딴 당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이런 저격질을 하는데 이 저격질을 하면서 나머지 손가락에 본인을 향하는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봉주 최고위원에 대해서 크게 극딜을 날리고 있는데 네. 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가 30분 만에 이를 번복했고 당대당 창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민주당에 하자는 대로 했다가 오락가락한다. 아니 그야 이번에 상황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바뀌니까 드라마틱하게 입장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에 대해서 좀 아픈 데를 뼈를 때립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에 대해서 철저히 평가절하 해본 분 아니냐. 뭐 2006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들은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라는 말을 했고 2015년에는 문재인 리더십이 포착만 화려하다. 그 평가에 동의하느냐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이 평가는 상당히 저기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할 말이 없겠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번 열린민주당 입장에 서서 방어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뭐 딱 할 말이 없네. 그땐 미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안해 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네.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거 며칠 남았다고 지지자들 분열되겠으리. 이게 꼭 해야 될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 김홍걸 의원 후보님이 좀 오랫동안 이렇게 열린민주당을 공격해 오신 것처럼 우리 정봉주 전 대표도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런 그 언행들을 해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반노, 친노, 반문, 친문 뭐 이런 걸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좀 해온 바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근식 대표에 대해서도 저격질을 했는데요. 네. 일찌감치 문재인 대통령을 저버렸던 사람이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런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쉬자고 막 마구 신나게 뱉고 있네요. 근데 이게 비례 후보라는 사람들이요. 조용히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데 네. 맞는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 열린민주당의 대표라는 분을 오늘 알았어요. 이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왜 열린민주당 대표가 누군지도 몰랐지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긴 없었어요. 근식입니다. 예, 우리 근식이 형 아는 유명한 안빠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네 당 대표 안빠야? 라고 묻는다고 그러면 야, 뭐 너네들 친문 정당이라 그러는데 대표는 안빠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공격을 받은 쪽에서는 상당히 예리 받을 것 같긴 해요. 하 선생님이나 나나 저기 뭐 덫이나 열민 양쪽에 이렇다 할 그 소속감을 안 느끼고 있는 바
참 마음 편하게 양쪽을 다 깔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까면 사실 열민 지지자분들께서 또 상당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야 하승준 네가 그렇게 이게 깐족거릴 일이야? 라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사실 지지자 공격은 절대 아니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아니 뭐 인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저 정말 아니 왜 저기 열민당에 대해서 이런 분을 당 대표로 모셨는가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비판의식이 좀 들긴 듭니다. 뭐 당시에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나름 진보연하는 사람들은 뭐 친문 아니면 친 아니었어요. 네. 뭐 이게 별명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긴 한데 좀 그 이왕이면 뭐 친문 쪽 그 길을 걸어오시던 분들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근시경하는 좀 대표적인 안빠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왜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진영 후보에 대해서도 공격을 많이 했는데 주진영 후보 사실 페이스북 통해서 정말 끈덕지게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죠. 제가 저기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면서 그 쿨게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우리 빅타이가 이런 사람들 보고 쿨게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네. 걔는 뭐 그냥 아웃이. 그냥 그거는 그냥 단 밖의 사람이고. 네, 그냥 그렇고 우리 주진영 후보님의 글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쿨한 척하는 게시판 이용자시구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 소장님이 쿨게이 그러면 저도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또 주진영이 뭐라고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김홍걸 후보님이 첫째로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 뭐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한 정당으로서는 다른 정당을 공격하는 거는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긴 해. 근데 이 상황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일단 사실상 경선이란 말이야. 네, 사실상 경선이고 같은 바운더리 내에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 다들 조심스러워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고. 근데 왜 우리만 조심해? 당 지도부에 계시는 분들 별로 조심을 안 하는데. 안 하던데? 그러니까 이러는 게 좀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아니 저는 사실 김홍걸 후보님이 저기 페이스북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했다.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선거운동의 바운더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러나 일단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이쪽 공격에 집중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더시가 좀 처음부터 좀 약간 더 공격적으로 나갔고 열민이 참다가 터뜨리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쿵짝이 잘 맞는다. 정말 잘 싸운다. 그렇죠. 근데 이런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거하더라고요. 네. 우리 바로 정봉주 이 양반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전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최고. 그냥 최고위원? 지금 이제 열민당 최고거든요. 최고위원 이런 건가?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 예. 이 양반이 또 거하게 한마디 했죠. 네.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갑이었다고 그렇게 갑질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 지도부의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저를 음해하고 시정잡배 개쓰레기 취급하고도 앞으로 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참고 인격을 성숙하게 하려 해도 당신들이 이번 선거 기간 중에 한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씨, 윤씨, 양씨 너네 나 누군지 아직 잘 몰라? 나 정봉주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 말이죠. 우리가 네. 정치인들한테 보고 싶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이씨, 윤씨, 양씨가 누구야? 이씨가 이해찬 대표입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윤씨는 윤호중 사무총장입니다. 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씨, 윤씨, 양씨. 그래, 양씨는 양정철을 같았었는데 이씨가 이해찬 대표라고 그러니까 좀 과하게 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영원히 을로 있을 줄 알아? 적당히들 하라고. 여기 있는 후보들이 당신들보다 못한 삶을 살았는가? 입에서 나온 대로 그렇게 막 짓거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야? 등등의 격한 언행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지금? 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아나라는 게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아무개 씨 옛날에 뭐 권순욱 기자한테도 K씨 그러면서 뭐 하고 싶은 말 다 했잖아요. 이러면 뭐 안 걸리던 줄 아나 봅니다. 참 웃겨요. 그리고 이제 핵심은 김홍걸 아니겠습니까? 네. 김홍걸 후보에 대해서 그쪽 더불어시민당 14번 제가 한번 욕해볼까요? 아니 그 김홍걸이라고 하지 뭘 이런 식으로
여기서 네거티브 시간에 집에 와서 자 이 새끼들아 뭐 등등 진짜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우리 정봉주는 진짜 도대체 언제 처리될까요, 진짜? 아니 저렇게 막말이 취향이면은 그냥 유튜버 하지. 유튜버가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막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뭘 그렇게 굳이 고상한 정치를 하려고 애달복달을 하는지 진짜 이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에 이 씨라고 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 뉴비씨에서 기사 나왔을 때 우리 이해찬 대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K모 씨한테 이렇게 욕설을 미치듯이 퍼붓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야 자기. 이건 뭐 애당심도 아니고 나한테 잘못하면 다 죽일 놈이고 나한테 잘하면은 좋은 놈이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씨라고 막 폄하해서 막 끄집어내린 게 그때 그렇게 목숨 걸고 보위하려고 했던 이해찬 대표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공격은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에게 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고 상처를 많이 받는 분은 열린민주당을 기존에 지지해 오셨었고 이분들의 큰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You're right. 맞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뭐 지금 아직까지 남았죠. 아직까지 반반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반반인데 그러니까 정봉주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저부터도 그냥 정말 너무 괴로워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선거 막판까지 이제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범민주당 계열 지지자들 그리고 이 범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이 더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에 이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외부에서는 다 민주당으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다 민주당으로 봐요. 민주당에서 위장 결사 하나 만들고 두 번째 결사 만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싸우고 이런 식으로 막말하면은 이 유튜브의 막말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있는 게 정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말을 보고도 웃고 넘어가고 재밌다 싸움 났다 이러는 게 우리 정덕들의 세계라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에 표를 줄까 말까 하는 중도층의 세계에서는 이거 못 봅니다. 어떻게 저기다 표를 줘? 물론 뭐 다른 당이 뭐 여기서 싸움하는 게 한 100만 배는 더 세게 하니까 뭐 그걸로 나름 조금 위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닌데 미통당은 안 싸우는데? 안 싸우기는 지금 차민지가 얼마나 난리 났는데 거기 난리 난 거에 비하면요. 뭐 사실 이거는 뭐 나름대로 해프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남의 당 사정이고 우리 당 사정은 우리 당 사정이잖아.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아까 또 정무정 했던 얘기 중에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무슨 갑질? 네. 민주당이랑 더불어민주당이랑 열린민주당 간에 서로 갑을 관계를 서로 간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좀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다른 당이잖아요. 공탈 당한 사연은요. 네.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고요. 그런 억울한 사람들 지지하면서도 꾹꾹 분류를 삼키는 게 또 이 정덕들의 세계고 지지자들의 세계거든요. 당원들의 세계고. 네네. 근데 본인 공탈당한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느냐. 정말 답답하네요. 뭐 갑을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경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말까지 입에서 덜컥 나와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열린민주당 창당이 선의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저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 선의는 뭐냐면은 개인적 동기는 내가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만들었다. 여기가 개인적인 동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러다가 민주당 진짜 이번에 비례표 하나도 못 건지고 자한당이 싹쓸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동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민주당이 갑질하려고 이 당 만들었나?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욕망이 있었나? 내가 당한 거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는 지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갑질이라는 단어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런 말을 했지? 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자, 어쨌든 뭐 정봉주가 뭐 이렇게 센 말을 하고 하니까 김홍걸도 참을 수 없었겠죠? 진짜 아픈 데를 때리네요. 김홍걸 전투력 괜찮아요. 정말 잘 싸웁니다. 네. 잘 싸우는데 왜 내부 총질하는데 이렇게 전투력이 유난히 높은 겁니까? 진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풀이만을 위해 급조한 정당의 숙명이다. 저 막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저는 분풀이만을 위해 급조한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선의로 모였고 지지자들의 열망을 받아서 만들어진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저런
말들 있잖아요. 네.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은 그 말의 연장선상에서 저거는 분풀이만을 위해서 급제한 정당이다라는 비난을 받아도 받을 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까지 험한 말이 뭐 나오다니. 분풀이만을이란 말을 빼고 나면은 급조한 정당인 것도 더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렇지. 네. 그렇죠. 더시도 무슨 전통의 뭐 100년 정당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는 김홍걸 후보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정도 구력과 그 정도 경험이 있으면은 지역구 가서 네. 지역구 가서 한석 벌어와야지. 도대체 뭐 때문에 비례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비례 순번 멀어질까봐 안달복달하면서 이렇게 내부 총질에 매진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무슨 자격으로? 보통 비례표라는 거는 특별한 캐리어를 갖고 있거나 혹은 뭐가 소외 계층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받는 게 비례표 아닙니까? 비례 순번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앞순번을 받고서는 왜 여기서 이렇게 눈살 찌푸러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참 뭐 그 와중에 사실 이런 뭐 좋게 말하면 내부 경쟁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상호 저격질인데 이런 싸움이 뭐 사실 선거판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싸움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상호 비판을 통해서 선명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외연을 높이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실제로 결과는 오히려 어부지리를 받는 제3자가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의당이죠. 정의당 지지율이 야금 오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부동표는 회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부동표가 있더라도 정의당이 쏠렸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다시 역류를 해서 정의당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는 걸 보기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싸우는 게 좀 뭐 폼 있게 싸우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네, 정말 멋있게 싸운다면 야 싸움 구경 같다. 내부의 싸움이지만 정말 멋있게 싸우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전 진짜 억울한 게 정치 신세계고 뉴비시고 이번 총선 국면에 오면서 언행 조심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 비례당이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쏠리면 우리가 쏠리는 발언을 하면은 또 우리 지지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실망하고 그럴까봐 동전 던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진짜 동전 던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조심히 해서 가는데 누군가 진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체면도 없고 뭐 애당심도 없고 진영을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이렇게 마음껏 풀파워로 싸워버리니까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마 뭐 정부주는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뭐 오늘은 또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뭐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일단은 뭐 선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그 며칠간이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정봉주 의원이 사실 좀 제일 험한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 정당들이 다들 미덕과 악덕들이 서로 교차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 제도가 문제. 선거 제도가 제일 네. 문제지.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저는 뭐 아직까지 선택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동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범민주당 계열 비례정당들 말입니다. 이렇게 떨어다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싸우면 저 사람 정의당 찍어요.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갑자기 해볼까? 좋은 생각입니다. 네. 니들 싸우면 나 정의당 찍는다? 야, 이런 맛에 다들 중간층 하는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중간층 하면 이렇게 영업 당할 수 있네. 충성해봤자 저기 잡은 고기에 물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나? 이거 저는 뭐 어차피 평생 잡은 고기 신세라 가지고. 맞아요. 홀대 받는 거지. 영업 안 당해도 됩니다. 충성당원 홀대론.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것도 뉴스가 아니라 이슈입니다. 네. 그 유시민 발언입니다.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발언을 가지고 뭐 결국 일단 뭐 범여권 압승론 이 얘기였었는데 이걸 뭐 온 동네에서 다 써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진위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발언이 어떻게 소비됐느냐로 보니까 정말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적당하게 잘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 정말 이거 안 했으면 좋은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엄밀하게 따져 보면은 알리려고해서 한 발언은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원문 보니까 정말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정반대로 해석해서 민주당 혼자 어떻게 180석을 다 해?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진짜 열심히 해야지. 뭐 겨우겨우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네. 오만론으로 그 다들 소비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싶은 생각 네. 좀 들었습니다. 일단 알릴레오에서는 범진보 180석론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마나 질문이 들어오니까 대충 대답한 거긴 한데 이것도 이제 댓글로 물었는데 댓글에 네. 대한 답으로 이런 얘기를 잠깐 한 거였었죠.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KBS 프로그램인 그 정치합시다에 출연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진영이 이기느냐는 이미 결판이 났다. 다만 얼마만큼 차이를 내느냐만 남았다. 사실상 민주당이 앞서겠다는 얘기죠. 네. 근데 민주당이라고 안 하고 범진보라고 해서 정의당이랑 자꾸 숫자를 더해. 아니 저기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있고 민주진영이 있습니다. 민주개혁진영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야. 민주당은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진보 세력으로 안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선거전략 특히 선거철에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정의당을 묶어버려서 그냥 한 팀이야. 네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중도에서 이제 진보 색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도표 떠나게 되죠. 이렇게 자꾸 레토릭을 쓰면은 민주당은 적어도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편의상 물론 범진보 어쩌고 이렇게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적어도 선거 전략상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네. 통진당 사태 이후에 더 극도로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인데도 조심하고. 자꾸 이렇게 큰 스피커가 부주의하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한 말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KBS 정치합시다에서 한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가 맞다면 민주당은 조금 이긴 게 아니라 대승을 거둘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은 이미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네. 더 영향력 있는 공중파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 압승론의 전도사가 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아니 여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면은 그걸 좀 존중해주면 안 될까요? 여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무 많이 앞서가면 반작용이 생기고 여당 견제 혹은 정의당으로 지지층이 분산될 수 있다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시민이 민주당 압승론을 자꾸 설파하는 것이 이런 속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 압승론이 나오면은 정의당의 까치밥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알릴레오에서의 발언은 어쩔지 모르지만 결국 그 민주당 압승론을 본인이 만들고 있고 이거를 앞장서서 수용하고 이 논리를 또 전파하고 이게 지금 현재 정의당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발언의 파급력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의 까치밥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고요. 이거를 바로 받아서 이정미 후보가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까치밥론을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네. 아예 안 받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럴 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민주당을 더 많이 까는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었었는데 네. 이제는 까치밥론은 받아들이는 거네? 아니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까치밥밖에 답이 없었잖아요. 정의당이 대박난 건 항상 민주당이 대박날 때 얻어 걸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 실력으로 된 적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래도 그 오랜 세월이 되니까 드디어 이제 이걸 실증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게 됐다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발언은 민주당 압승론은 정의당에서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죠. 네, 이정미 후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민주당 180석 한다는데 이거 알릴레오에 나왔던 그 워딩 그대로. 그러니까 알릴레오에서 와전되는 워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와전이건 아니건 소용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다. 180석 딱 찍어서 얘기하면서 이정미가 말합니다. 어차피 민주당 180석 얻는데 인천 연수울에서 한석 버티는 게 의미 있나? 이 말 진짜 빡돌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인천 연수울에서 한석 버티는 게 아니 한 표가 그 한 표의 의미가 얼마나 큰데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한석의 의미는 또 얼마나 큰데? 연수울에 다른 데도 아니고 민경욱이랑 싸우는 데고 이 한석의 의미는 그래서 이정미가 2등하면 또 말도 안 해요. 3등이에요. 그것도 큰 차이로 3등입니다. 여기서 연수울에서 이기는 건 의미가 매우 크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상대 당에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 예의도 아니고
이 뭐 정치적 공격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그럼 여기 출마하고 더 잘 닦아놓은 우리 후보는 뭐가 됩니까? 의미 없는 행동으로 치부해버리면서 그러니까 심심한데 이정미한테 표 좀 주셔. 아니 이정미 당선시켜 주세요도 아니야. 민주당 한 표 더 한 석 더 얻어서 뭐하니? 그냥 민경욱 당선시키자 이 얘기잖아요. 거의 뭐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연수을에서는요. 지금 현재 정의령 후보가 민주당 정의령 후보가 뭐 박빙 우세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꽤 있고 그러는 거니까 오히려 새는 표를 단속하면은 180석 여부와 아무 상관없이 연수을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고 미통당에서 제일 그 악질적인 민경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구입니다. 이런 데에 이런 식으로 180석 대세론 이런 거 갖다가 활용하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또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일단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야, 민주당 180석 얻는다며 민경욱 하나 당선시키면 뭐 어때?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정미 후보의 이런 얘기들은 직접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싹 무시하시고 진짜로 자기 의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표시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 정의당의 새는 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네. 정말 의외로요. 우리 맨날 민주당의 지역구에 표 찍는 친구 중에 5명 중 1명은 정의당 찍을 생각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이런 제가 글을 봤어요. 충분히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고 대선 때 대통령님 찍었고 민주당에 표 줬던 자기 지인이 이번에 기표소에 갔는데 1번 자리에 민주당이 없네? 요즘 뉴스 좀 안 본 거죠? 네. 요즘 뉴스 좀 안 본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뉴스 다 챙겨본 사람이 더 드문 세상 아닙니까? 민주당이 없는 거야. 그리고 더불어시민 짝퉁 같은 막 당이 있어가지고 헷갈려. 경상도에서 홍친다고 하죠. 그래서 정의당이 찍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정말 친구들한테 전화 다 돌리셨습니까? 저는 돌릴 만큼 돌렸거든요. 정말 친구들에게 미심쩍은 친구들, 네. 관심이 좀 줄어들었던 그동안 관리가 좀 소홀했던 친구들에게 전화 한 통 돌리는 게 이런 정의당의 오만함을 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의당에 영업한 대상은 어차피 민주당 지지자들 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부동표 벌어오는 그런 족속들이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정의당 그 윤소아 후보는 지금 목포에 출마를 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삭발식 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삭발을 왜 했느냐 궁금하시죠? 네.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 사퇴하라고 삭발식을 하고 있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김원희 이게 지금. 후보는 목포에 출마한 김원희 후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퇴하라고? 사퇴하라고. 왜? 아니 지가 표를 많이 벌어서 좀 얻어서 이길 생각을 하라고. 어차피 알바끼 하러 들어간 주제에 박지원 당선시키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결국 정의당이 선거 국면에서 까는 거는요. 뭐 하 소장님의 유명한 이론 있잖아요. 악의 인센티브라고 해서 남들 다 까는 미통당 까서 뭐해. 나는 그냥 선명투쟁하게 민주당 깔래. 요런 게 아니고요. 진짜 저 정의당이 선거에서 항상 공격하고 표를 뜯어가려고 하는 대상은 민주당이라 이겁니다. 야, 진짜 하나만 하셔. 까치밥을 하든가 민주당을 각을 세우든가. 할 수 있는 건 다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뭔지 우리도 헷갈리잖아. 이 정의당의 이번 선거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이 방향이 뭐요? 까치밥론이요? 아니면 각세우기론이요? 각세우고 흔들어서 털고 나무 흔들어서 주워 먹고 까치밥도 얻어먹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은 지금 그저께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문재인 대통령을 돕겠다. 어떻게 돕느냐? 왼쪽에서 견인하겠다. 아니 대통령님이 지금 뭐 술 취하셔가지고 오른쪽으로 비틀비틀 가십니까? 뭘 왼쪽으로 땡깁니까?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이 갈지는 대통령님이 만든 지도대로 가는 건데 무조건 왼쪽으로 땡기면은 그 대통령님 돕는 겁니까? 그래서 마구잡이로 욕하고 흔들고 해가지고 이게 대통령을 돕는다고요? 아니 니네가 대통령 만들어서 니네 대통령 도우라고 왜 남의 대통령 돕냐고 이 야당 주제에. 네. 여기는 또 까치밥론이네.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합시다. 자, 어쨌든 이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은 그 민주당 대세론, 압승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자고 그러면 우리도 대세론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세론 얘기했죠. 압승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권순욱 기자가 여론조사표를 갖다 진짜 말 그대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거를 해서 했었었는데 우리의 대세론,
압승론 이거와는 달리 유시민의 이 압승론 이거는 엄청 그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대세론을 주장한 당사자가 아니라 권 기자님하고 하 소장님 두 분이 대세론을 주장하는 걸 지켜봤죠.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의 대세론은요 정치평론 영역입니다. 선동이 아니었어요. 맞죠? 아니 이 정동 여러분, 우리 작은 우물에서 우리끼리 보는 건데 여러분들을 제가 분석을 했더니 기만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큼 나온다고 판단이 듭니다. 라고 해서 분석을 하고 그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소규모니까 우리끼리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위기론 떠들고 막 그러세요. 하지만 우리끼리 알고는 있자고요. 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게 지켜지려면 정의당에 함부로 펴줘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근데 유시민의 대세로는 이런 거죠. 아유 어차피 표도 많이 나오는데 또 정의당에다가 실컷 몰아줍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당발 여당 흔들기입니다. 분명히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헷갈리시기 진짜 없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민주당 중진들의 지원 유세. 이게 엄청나게 지금 지난 주말을 갖다가 휩쓸은 하나의 유세 현장에서의 이슈라고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 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좀 흐뭇한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진들이 먼저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번에 낙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다니는 거 그건 정말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본인의 지역구 사정도 지금 빡빡한데 특히 우리 이낙연 후보,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말이죠. 한때는 저기 종로가 딱 붙었대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간담회 철렁한 상황에서 물론 지금 뭐 트리플 스코어로 앞서고 계시지만 진짜 인심 좋게 여기저기 격전지마다 다니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또 경기도 선대위원장의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나이도 거의 제일 많으신 분인데 안 가신 데가 없어요. 고양시는 다 돌았습니다. 가불병정 다 돌았고 여주, 양평, 이천 보면 어려운 지역들 중심으로 가고 있죠. 분당갑의 김병관, 성남 중원의 윤영찬, 안양의 강득구, 송파 최재성, 의원 가천의 이소영, 용인병 정춘숙, 그리고 이탄희 뭐 오세영 등등 진짜 열심히 누비고 다니시더라고요. 이 거의 이틀 동안 다닌 동네가 그만큼이에요. 그 와중에 경기도이면서 서울 송파구까지 가셨어? 그 서울 송파구까지 왔어. 송파구 어렵다니까. 모르겠다. 그냥 도로 가자. 그렇구만요. 최재성 의원님 천하의 최재성이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해. 좀 더 힘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기 김종민 의원 계정을 보니까 이낙연, 홍영표, 김진표 다 다녀갔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김종민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저는 이낙연, 홍영표, 진표살 3명이 다녀갔다는 걸 듣고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왜? 이게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이낙연이 가는 곳은 100% 다 어려운 곳들입니다. 그래? 네. 어렵기 때문에 지원 유세를 가서 막판에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심을. 근데 김진표, 홍영표까지 갔다. 이거는 정말 그만큼 위험한 지역구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논계금, 논산, 계룡, 금산에 지인 있는 분들은 좀 전화 좀 꼭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 응원하는 거 도움 안 되고요. RT 약간 도움 됩니다. 근데 전화를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김종민 의원님 말이죠. 초선이라서 중앙의제는 다 당이 어렵다. 대통령이 어렵다. 그러면 다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의제 안 빠지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은평에 박주민 있잖아요. 그 문제 없어요. 지역구 이끌는다고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농촌 쪽에서는요. 중앙의제에 입 많이 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사무실로 전화가 계속 와요. 그런 거 하지 마. 지역에다 살펴. 내가 너 걱정돼서 그래. 우리 종민이. 이 전화를 받으면서도 계속 조국 수호에 제일 앞장섰던 의원인데 저는 아마 이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는 위기를 많이 겪었다고 제가 이제 캠프에 확인해서 물어봤어요. 뒤집어진 여론조사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김종민 의원이 뭐 재선에 성공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중앙의제 입 많이 안 여시겠다. 주말에 사우나 한 번 더 다니고 이런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중앙의제를 말하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다 중앙의제에 달려들고 전원이 짐을 같이 나눠서 치면은
여론 지형 자체가 바뀌니까 욕 안 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자기 지역구만 챙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김종민 의원이 만약에라도 재수없게 낙선을 하게 된다면 과연 당이 힘들 때, 대통령이 힘들 때, 우리 지지자들이 힘들 때 누가 공적인 발언을 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좀 큰 정치인, 지역의 큰 정치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로 큰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엄청나게 큰 꿈이 있네 이런 식으로 큰 정치인이 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행보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이슈 몰이를 통해서 그렇게 큰 정치인이 됐는데 그래서 왜 작은 정치 못하냐라는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그러면 네, 누가 더 맞습니다. 큰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종민 의원님 꼭 당선되시는 게 이 무엇보다도 국회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 전체의 어떤 그 의제의 뭐랄까 선진화, 좋아진 이런 걸 위해서라도 꼭 좀 당선돼서 길게 정치하시면서 길게 큰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회의원들이요 지역 일을 살피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선거 때는 지역 일도 살피는데 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해서 중앙 의제를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자꾸 손해 보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오다 가다 만나면은 그 이렇게 손해 보는 말을 많이 하세요 놀리면은 늘 하는 그 발언 있잖아요. 나 노무현한테 정치 배웠잖아. 라는 말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님도 생전에 참 손해 많이 보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른 일하는 사람이 손해 안 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무현식 정치가 바른 정치이고 그런 정치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라는 전통을 논개금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허수님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거하게 하나 잡아주신다고 하는데 네. 잠깐 이건 정치인세 개피니까 또 중간에 노래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노래 네.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노래는요. 미식가요의 못생겨도 맛은 좋아. 뮤직비디오로 감상하실게요. 아, 이것은 이 뮤직비디오가 있었구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비바람을 견뎠어 너의 밥상을 위해서 거칠게 살아왔어 울퉁불퉁한 감자라도 살짝 상처난 사과라도 섭섭하게 날 미워하지만 거칠해도 나는 영양 만점이야 못생겨도 맛은 좋아 난 절대 불량하지 않아 당당하게 자신있게 추천해 날 너를 위해 못난이 같아도 난 맛 좋아 너의 건강을 위해서 지는 햇살 견뎠어 너의 미소를 위해서 참 오래 기다렸어 키가 좀 작은 포도라도 햇빛에 데인 차도라도 섭섭하게 날 내려놓지 마 거칠해도 나는 당도 만점이야 못생겨도 맛은 좋아 난 절대 불량하지 않아 당당하게 자신있게 추천해 날 너를 위해 못난이 같아도 난 맛 좋아 맛 좋아 맛 좋아 최근 SS상에서 말이죠. 총선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안 한다. 그래서 확진자가 적게 나온다. 총선 이기려고 이런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는데 네. 우리도 또 유언비어 내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속았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 방역이 너무 성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서 꽤 퍼지고 또 꽤 믿더라고요. 이게 단톡방에서 이런 거 봤던 제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기 SNS상에서 실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네. 의사 선생님이 인천에 무슨 병원이라는데 이 양반이 페북에서 아니 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총선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질러버린 거예요. 네.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페북 이 글로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를 중앙일보가 받았습니다. 역시 중앙일보네. 네, 중앙일보는 정말로 한국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을 수준이고, 정말로 도대체 이게 질본이니 뭐 보건복지본 이런 사람들이 중앙일보 기사 대응하느라고 이렇게 정력 낭비하는 게 못하죠. 예, 얼마나 큽니까 진짜. 행정력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뭐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라는 기명 칼럼에서 이 의사 페북 글을 갖다가 뭐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이거 봐라 뭐 이래가지고 또 다 익명의 뭐 누구 의사라는 동 다 익명으로 해가지고 인용을 해가지고 총선 때문에 코로나 검사 안 한다 류의 이야기를 쭉 긁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를 보면은요. 네. 진실이랑 보통 거짓이랑 섞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 검찰발 가짜뉴스의 세계가 열리면서 진실이 0이어도 아무 상관없구나. 그렇죠. 라는 걸 느꼈는데 여기도 진실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최소한의 형식 논리상으로라도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소제목으로 뭐라 그랬냐면 총선 다가오자 기적처럼 확진자 급감이라고. 그건 사실이지. 예. 그래서 확진자 급감한 건 사실이에요.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이 다가온 것도 사실이야. 오비 이락 같은 거? 총선 때문에 확진자가 급감했는지 총선인데도 확진자가 급감을 했는지 총선에 즈음하여라고 하면 총선에 즈음하여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해놓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다른 거 뭐랄까 벚꽃 피니까 총선 확진자 급감 이래도 말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내가 밥 먹었더니 뭐 그렇죠. 네. 친구 만났더니 급감. 어제 우리 집에 택배 오니까 확진자 급감. 뭐 이런 것도 많이. 야, 그건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차라리 그게 더.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물론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셨던 그 의사 선생님도 이게 논란이 돼 버렸어요. 그 글이 논란이 되니까 그 글을 삭제를 하셨어요. 내렸어요. 근데 내렸어요? 당연히 내렸죠. 어차피 소기 성과는 걷어줄 테니까. 근데 좀 뭐 의사 선생님도 사실 뭐 자기 한정된 범위 내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의사 커뮤니티에서 또 이상한 양반들도 또 많거든요. 또 그치? 이렇다 보니까 이제 왜곡된 정보에 오염 내시는 스님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일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뭐 얘기가 있다라는 것과 중앙일보가 이걸 퍼뜨린다라고 하는 건 비슷도 아닌 딴 물건이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중앙일보의 이 내용에 대한 반박 있잖아요. 이 반박을 다른 데서 보니까 뭐 이런저런 증거들이 있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 기사 내에 다 있습니다. 그 기사 내에서. 그래요? 얼마나 대충 만들었으면? 예, 장세정 논설위원이 쓴 기사 내에서 그 반박이 다 나옵니다. 첫째로 그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있었던 병원에서 검사를 실제로 안 하느니 못 하느니 하는 게 존재하느냐 하면 그 기사에서 그럽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검사 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끝났네? 네, 끝났죠. 예. 그 병원에서 다 한대요. 그 의사 왜 안 한다고 한 거야,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이런저런 뭐 기준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뭐 유사 폐렴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뭐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건이 조금 엄격해져서 그래서 이제 검사가 적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이걸 맞나 아니냐를 보면은 지금 그래서 검사를 얼마 하는데 하루에 14,000건 한답니다. 하루에 14,000건이요? 네. 네. 그러면 검사가 줄긴 주는 거 아닙니까? 줄긴 줄었죠. 옛날 한창 많이 할 때는 3만 건 이상씩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신천지 터지고 이래가지고 신천지 전부 다 막 그 진짜 말 그대로 쫓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했었을 때 3만 건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랬는데 걔네들. 그때 의료붕괴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나? 괜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너무 과잉 뭐 방역으로 해가지고 의료진들 탈진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줄긴 줄었는데 신천지 같은 대형 감염 사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그런데다가 그렇게 줄어서 14,000건이에요 하루에. 확진자 50명 나오는데. 아니 확진자 하루에 50명 나오는데 14,000건을 하면 그게 작은 거예요?
총선에서 급감한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어. 200건, 300건 한다고 그러면 진짜 급감이 되는 거고 총선에서 뭐 나름대로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뭐 인과관계를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4,000건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게 됐냐 하면 중앙일보 기사 그래프에서 나오더라고요. 14,000건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3만 건 한참 피크 칠 때 3만 건 하는데 지금 14,000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네. 자, 좋아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을 엮어가지고 구라 주장을 한 건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총선과의 연계성을 얘기하면 되겠네. 총선과의 연계성은 뭔데? 총선과의 연계성은 중앙일보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총선에서 지금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노심초사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 있는 분들을 총선을 무기화해서 이렇게 검사를 일부러 안 한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거는 중앙일보잖아요. 누가 지금 총선용으로 코로나를 끌고 오고 있습니까? 저는 중앙일보도 참 딱한데요. 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금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코로나 갖고선 총선 악재로 만들려고 했던 저들의 욕망 이해합니다. 뭐 그렇게라도 이기고 싶었겠지. 자 그런데 코로나는 오히려 야당의 악재로 이미 작용이 돼서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 토시라도 유리하게 보려고 코로나 얘기를 꺼내고 총선 얘기를 꺼내는데 하면 할수록 불리해지고 있다는 거. 중앙일보가 같이 주저앉습니다. 이러다가. 네, 그 정말로 중앙일보 주저앉는 것과 무관하게 그렇잖아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수고롭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한테 정말 맥 빠지게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글퍼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라 그러죠. 전통의 언론들, 기성 언론들, 종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중동류의 언론들은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 저기 청취자 여러분들끼리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조중동에서 유의미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전 한 번도 없습니다. 유의미한 짜증과 공포는 많이 얻었죠. 네. 정말로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 효과적인 방어책이라든가 현재 상황이라든가 뭐 외국과의 비교라든가 다른 나라의 상황들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특수한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중동을 통해서 어떤 정말로 정보 같은 정보를 얻은 적이 있으십니까? 전 그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떠듬 뉴욕타임즈 지금 즐겨찾기 해놓고 그거 보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언론의 존재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초 이슈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 사실 전 세계인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정보,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문을 통해서는 좋은 정보는 고사하고 틀리지만 않은 정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없어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새끼들 또 무슨 장난질을 쳐놨나 의심하게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치르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한때 그 일본을 보고서 전 세계에서 일본인들을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 대한민국의 이런 보수 언론, 요즘 보수 언론, 진보 언론 구분도 의미 없죠. 대한민국 언론 종사자들과 보수 정당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 봤을 때 징그럽다. 그러니까 폴리티컬 애니멀이다. 폴리티컬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애니멀들이에요. 애니멀들입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황교안 얘기인데요. 황교안이 TV 토론에서 깽판을 쳤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뭐 요즘 총선 후보들이 지역 방송 통해서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야, 토론회 하면 또 제가 또 이 토론회 가지고선 또 야리 또 신나게 만드는데 너무 많으니까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죠. 네. 근데 이 지역 방송 토론에서 나온 스타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뭐 우리 제일 웃긴 게 태구민이더라. 네. 자기 지역구 상황을 모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지 뭐 모르지. 평양 상황이나 잘 알지.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 갑이 아니라 평양 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사실 우리 황교안 이야기는 너무 그 관심의 초점에서 아웃 오브 안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라도 한번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자 해가지고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지만서도 좀 소소한 작은 뉴스도 좀 알아가자 하는 의미로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지역구마다 TV 토론을 하니까 다 지역 방송국에서 조그맣게 합니다. 조그맣게 하는데 여기서 황교안이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깽판을 쳐버립니다. 네, 깽판을 쳐요? 그러니까 토론의 룰들이 있잖아.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추가 질문, 보충 질문 이렇게 하고 추가 질문은 30초, 뭐 보충 질문 30초 이렇게 이제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룰대로 하고 있었는데 황교안이 여기서 스탑 걸고 이거 룰과 다르다. 사유자가 이거 사유를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우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건 해석을 잘못하신 거고 추가 질문이고 보충 질문이고 보완 질문이고 한 거기 때문에 30초 다 쓰신 거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옥신각신이 된 거죠. 옥신각신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걸로 해서 계속 토론회가 질질 늘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VAR이라고 그랬잖아. 비디오 영상 판독. 야구나 축구 같은 거 보면 심판 판정할 때 토론에서는 그런 거래요? 네, 토론에서 그게 이제 발동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영상 판독 VAR이 발동이 돼가지고 네. 선관위 직원들이 와가지고 판독해 보시죠. 여기도 선관위 직원들이 등장을 합니까? 네네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와가지고 다시 영상 돌려봐가지고 그래서 사유자 맞음, 황교안 틀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황교안이 굉장히 투덜투덜하면서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방송국에서 카메라 들고 있는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들 이제 엄청 짜증을 냈다라고 하는 이런 후문이 들립니다. 근데 이제 영상 판독을 하는 이 과정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에 나온 후보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또는 룰을 잘 숙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토론의 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황교안이 빠득빠득 우기고 고집 피우고 재판독 요구하고 뭐 이러는 것들 이것도 저는 토론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까지 다 봐야지 TV 토론을 바라보고 있는 유권자들로서는 오히려 더 총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굉장히 고집불통에다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놈이 룰도 제대로 모르는 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시청자들은 주로 이미지를 많이 보는데 그렇죠. 태도와 이미지를 많이 보는데 이 장면을 봤을 때 무슨 룰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만 저가 억지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지고 있나 보다. 그렇지. 저 안 됐다. 이런 인상을 것까지 갖게 되죠. 이런 것까지 다 정보 전달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맞다라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서 황교안이 깽판 부리고 하는 거는 쫑코를 먹었다. 네, 쫑코를 먹은 부분은 영상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래서 안 나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라도 알려야 되겠다. 종로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황교안이 이렇게 깽판짓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소용없는 얘기인 게 네. 종로 시민들 황교안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가? 황교안이 뭐 누구야 도대체? 듣고 보니 그러네. 네. 아니 그렇고 이제 이틀 후면은 선거가 끝나고 그러고 황교안은 동네 백수가 됩니다. 동네 백수가 될 사람을 내가 뭐하러 이 뉴스에 소개시키고 그러지? 동네에서 백숙이나 뭐 드세요? 네, 백숙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또 정치 신세계에 비해 또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잊고 계시겠지만 청취자 사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동안 너무 무심했어. 청취자 사연 오랜만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궁금이 M님. 저는 재외국민 투표 신청하고 런던 가는 기차표와 호텔 예약까지 다 했는데 영국이 3월 23일부터 전국 락다운 들어가는 통에 영국이 재외국민 투표 불가 국가가 돼요. 아쉽게도 이번에 투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3주째 현재 영국이 락다운인데 락다운 하의 일상이란 진짜 궁금합니다. 락다운이 뭐 개념적으로만 알지 실제로 피부에 와닿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첫째, 슈퍼 갈 때와 약 사러 갈 때만 외출 가능. 둘째, 하루에 한 번 운동할 때 외출 가능. 셋째, 재택근무 불가한 꼭 출근해야만 하는 직업인 경우에만 외출 가능. 모든 카페, 레스토랑이 닫다 보니 내가 해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을 수 있고. 다섯째, 2인 이상 모임 금지라서 2인 이상입니다. 2인. 2명이 모임 금지니까 모든 모임이 금지입니다. 아무도 못 만나는 얘기잖아요. 네, 그냥 혼자만 다니라는 거기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아주 최소한의 대중교통만 다니고 며칠 전 중국 슈퍼 가러
시내까지 걸어갔다 왔는데 2시간 동안 버스 딱 한 대 봤습니다. 이거 좀 끔찍한데요. 여행 이동 금지라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만 하고 쇼핑, 영화, 공연 이런 거 싹 다 문 닫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건데 3주쯤 되니 좀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다운 연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세네요 생각보다. 영국은 오늘자로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고 미국의 어느 연구소가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사망자를 낼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도 한국이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는 거 알고 한국 칭찬 많이 하고 부러워합니다. 여기도 하루빨리 상황이 진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요약해보면 슈퍼 갈 때, 약 살 때, 운동할 때, 그리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꼭 출근해야 되는 업무, 네. 그리고 사람 못 만남 등등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진짜 관이 나서서 강제하고 있고 너 정말 필요한 일이야? 아니야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하고 생각한다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영국 상황이라 그러면 뭐 우리 정치인세계 방송도 못하는 거지 뭐. 그렇죠. 정치인세계 방송이 꼭 필요해? 라고 이제 시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저희는 저희 정치인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도 그만이잖아. 그건 그래. 전화로 하든지 만들어. 왜 전화로 해? 왜 전화로? 우리 이러면 정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스카이프 영상 통화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그러면 정말 끔찍하네요. 이게 그런데 우리 정부가 너무 잘 통제하고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한 게 무한정 쓸 수 있는 재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무한정 자유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도 락다운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자유도 좀 작작 씁시다. 공공을 위해서. 자, 밥하는 아줌마님 사연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카톡 전화 불나고 있어요. 왜 카톡 전화냐면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 노인회관 전부 셧다운. 예전에는 젖작은 노인회관 마을회관 쫙 돌면 전부 통일됐는데 진짜 그런가요? 선거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때만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때보다 지선 때보다. 네. 이 부분이 아마 도시가 아닌 지역구 의원들 갑자기 격전제가 되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하는 아줌마의 통찰력이네요. 아무튼 위기는 기회이니 각자 부모님 각자가 챙깁시다. 어른들 해외 이야기에 귀할 봐주신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많고 해외 사는 친구가 블라블라. 아무튼 부모님들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네. 사실 그 노인정 중심으로 여론이 단일화해서 확 뒤집어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번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모양이니까 단톡방 중심으로 하던데 뭐 우리라고 부모님들 단톡방 못 들어갈 거 있습니까? 톡으로 안 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번씩 더 설득해보자라는 얘기인데 그럼 뭘로 설득해야 될까? 역시 코로나 전 지구적으로 빌 게이츠, 유튜브의 보노 이런 사람들이 전 지구가 알아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고 있으니까 네. 코로나 빨리 종식시키려면은 지금 행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정도 얘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라자라님 기쁜 소식. 우리 동네 자라자라님은 대구 출신이시죠? 대구에 계십니다. 우리 동네 후보는 민주당 이승천, 미통당 강대식, 무소속 윤창중, 송영선. 아이고. 네, 윤창준이나 송영선이나 미통당 공천 탈락해서 무소속 출마했는데 이 동네에선 강대식이 여론조사가 앞서는데 우공당 지지자이신 우리 장인어른이 송영선 지지 활동에 나섰다고. 네네. 네. 만나는 사람마다 강대식은 깡패 출신이라며 송영선 찍어야 된다고 홍보 중이시다. 이런 지역구에서 꼭 민주당 후보를 믿는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게 힘들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이제 송영선이 지금 밀면은 표가 갈린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송영선이 설득이 잘한다. 윤창중도 있지 않습니까? 윤창중 설득은 네.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좀 너무 극한일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윤창중이 진짜 충신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켰던 충신이다. 이게 설득하면 설득력이 있죠. 그래도 저기 구부러진 선산에 소나무가 자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창준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송영선도요. 정말 실물로 보면은요. 그 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장군이지, 장군. 네, 진짜 장군인데요. 정말로 돈을 천만금,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저런 양반들이랑 같이 옆에 있고 싶지는 않아. 이런 느낌이 강하게. 10초도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무섭습니다. 다음 햇빛과 바람 정기후원님, 가피님, 저는 이번에 민주당 영입인사 중에서 이용우 후보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본인이 성공한 경제인이면서 카카오 대표이사죠? 카카오뱅크, 카카뱅. 네, 승자 독식의 세상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꿈꾸시는 따뜻한 혁신주의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영우 후보님이 출마하신 고양정이 김현미 장관에 대한 불신과 신도시 문제 등등으로 김연아를 지지하는 아줌마들이 단체로 이영우 후보를 맡아도하고 저런. 김연아 지지자들답게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른 힘든 지역도 있지만 한두 표가 아쉬운 박빙 지역이니 꼭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가피님이 김연아를 정말로 귀여워한다고 생각하렵니다. 네. 이런. 정말로 귀여워하는 건 사실인데. 네. 폭격파 아줌마 김연아에게 지기에 이영우 후보님 너무 아깝습니다. 여기 지역구가 어디라고요? 고양정. 고양정에 아마 지인 한두 분들 꼭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희망 버리지 말고 물론 저기 김연아가 귀여운 건 사실이지만 선거 귀여운 사람한테 투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민주당 후보. 카카오뱅크에 혁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저기 카톡방에서 말이야 송금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없었다. 맞습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 되면은 대한민국이 더 혁신된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김연아가 귀여운 건 사실이지만 귀엽다고 투표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래가지고 또 윤카피에 또 뭐랄까 짤 하나 또 추가된 윤카피 김연아 근데 아라레 같이 생겼어. 귀엽다. 뭐. 아라레 같이 생겼어. 아라레가 또 누구야? 닥터 슬럼프. 설렘 곁에 너 혼자 다 읽어. 이번 내가 읽을 차례로. 그래 맞아. 벌써 2개나 다 읽으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도 읽고 싶습니다. 설렘 곁에님 인터뷰는 몰랐던 후보들을 알아가는 계기가 되니까 참 좋고요. 모든 분들 이기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알코올 문학과 계속해주세요. 아니 사연이 있어야 계속하죠. 사연이 안 와. 알코올 문학과 끝나는 것 같아. 어쨌든 재밌답니다. 계속할 수가 있죠. 진짜. 듣는 시간 내내 머리가 쉰다 오는데 맞습니다. 저희 정치 에피를 중심으로 하지만 가끔가다가 이런 사연 에피 또 교양 에피 같은 거 할 때는 좀 머리가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애주가님들 사연 많이 보내달라. 설렘 곁에견님부터 보내주십시오. 본인의 음주 인생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골때리 사건 하나씩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정치 인생을 살려주시고요. 우리가 경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박정하게 하나만 드리던 거 여기서 공약을 걸겠습니다. 2개 드릴게요. 신수왕 2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1g의 희망님. 가남읍 송림리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영업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곳에 왔을 때하고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최재관 후보 화이팅. 최재관 후보 이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 장사하면서 영업했다고 하길래 딴 얘기인 줄 알았더니 표영업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본인 장사 영업이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 1g의 희망님 1g의 희망이 100톤의 희망이 되길 기원합니다. 자 다음 당신을 차례. 머리리님 정신 4만 돌파했네요. 하가픈 3분 너무 축하해요. 권갑장 할 때부터 함께 들었는데 이런 날도 오고 문파 방송 중 뉴비 씨랑 정신 빼고 다 손절했는데 우리 정신은 문프님 임기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계속 정부와 함께하는 방송 부탁드려요. 그리고 정신이랑 우리 문프 임기 동안 쭉 대통령님 지키면서 서로가 외롭지 않게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도 하고 화도 내면서 문파길 걷는 친구 하자요. 정신 화이팅.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제 요즘 고민이 그겁니다. 뭐. 문프님 임기 끝까지 하는 건 기본이죠. 그 이후에 과연 이렇게 사랑을 해주실까. 끝까지 사랑해주면 끝까지 함께 할 텐데 말이죠. 그때 무슨 공감대가 있어서 우리 정신 에피를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문프 퇴임 이유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이 걱정이다. 뭐? 김현아 귀엽다 한 윤가피 손절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귀여우니까 찍어주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귀엽다. 하지만 이용우 후보를 찍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곤란해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귀여운 건 사실이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하승주 윤갑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